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92페이지 세금 계산서부터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의 뒷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부분은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자,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거래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 거래징수를 하고 있고요. 거래징수를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바로 그 세금 영수증이 바로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현재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와 전자 형태를 띤 전자 세금 계산서, 종이는 아날로그, 전자는 디지털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비중이 전자 세금 계산서 쪽으로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왔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업자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는 모두 2매를 작성을 합니다. 2매를 작성해 가지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앞에 부분은 공급하는 자가 보관을 하고, 뒷장은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보관을 합니다. 교부를 하죠. 공급받는 자에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급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금계산서 뒤에다가 철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게 집계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 할 때, 도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이미 보신 그 양식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그 세금 계산서를 뒤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는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거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건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으로 국세청 컴퓨터에 제출이 되는 것이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시면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 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캐비넷에 보관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내가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를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누구냐? 네, 이건 꼭 알아야 되죠. 첫째, 법인은 모두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법인은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와 과세를 모두 합치니까 2억 원, 연간 2억 원이 되는 사업자, 아주 2억 원 이하는 2억 원 이상이니까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1억 9,999원까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예.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사업자든지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무 발급 대상자를 얘기한 거고 어떠한 사업자든지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만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만 알아두시고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그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개정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세법 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은 대개 2기부터 적용되는 시행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이제 국회에서 그 봄철에 그게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시행은 그 다음 2기 7월 1일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래서 개정될 때 보면은 시행 시기가 몇 년도 7월 1일 그 이후에 시행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의 전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제출을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제출을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됩니다. 거래처에 오늘 발급했으면 국세청에는 내일까지는 전송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그 도전 프로그램 같은 이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전송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다 해놔요. 깜빡하고 전송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래처에 발급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을 모아서 한꺼번에 딱딱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시험 볼 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것을 수동으로 해야만이 채점에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상한 메뉴가 있었죠. 실무 버전 프로그램에는 그런 메뉴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그런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학습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그 메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라는 걸 클릭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빌 36524 사이트 가상으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수동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이거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하고 누락해서는 안 되는 사항,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면은요, 공급자에서 보면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주소, 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를 말하고요. 성명이면 그 대표자 이름이에요. 명칭, 상호.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등록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쪽으로 가서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날짜로 가서 날짜에는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있는데 작성일자, 즉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우리가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시켰거나 잘못 기재하면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돼서 매입세 공제 불가능.
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특기제사항은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만 여기 나와 있네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 규정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정리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FAT 1급 이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추가로 말이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로 공급 시기 전이라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후 7일 내에 대금이 회수되면 정상 발급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공급 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만약에 오늘이 3월 31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달이네요. 4월 달인데 어제 같은 날 3월 31일 날 거래처에서 우리 물건을 사가는 거래처에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3월 30일이면 일기 예정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서 자기네 그 매입 거래를 이제 쭉 정리해 보니까 일기 예정 때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일기 예정 때 현금이 부가세 4월 25일 날 납부할 부가세가 많아지겠죠. 근데 물건이 우리가 지금 매입할 건이 한 4월 5일쯤 우리가 주문을 하려고 했던 게 있어. 4월 5일 날 어차피 한 5일만 빨리 주문을 하면 매입세액을 4월 25일 날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4월 5일 날 그냥 그 계획대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매입세액은 7월 25일 날 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3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융통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은 다음 주에 보내주시는데 오늘 3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는 좀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해주면 융통성이 없다고 거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해드리고 해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발급할 수 있는데 그게 정상 발급이 되려면 발급 후 7일 내에 대금이 입금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공급 시기 이후 이 공급 시기 이후라는 말 쓸 필요 없이 이게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 제도가 있어요.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있는데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발급일을 공급 월의 마지막 일로 발급하고 발급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작성일, 작성일로 좀 고치겠습니다. 작성일을 키보드가 왜 이러지?
작성일을 공급월의 마지막 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자, 항상 거래를 쭉 꾸준히 유지하는 이런 거래처는 한 달에도 우리가 공급을 여러 회차에 걸쳐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3월 5일날, 3월 7일날, 3월 15일날, 3월 25일날 뭐 이렇게 월 한 4회, 5회 그것을 모아가지고 4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런데 발급을 할 때 4월 10일날 발급할 때 작성 일자를 4월 10일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더라도 작성일은 공급월의 마지막일, 월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짜, 월말로 그러니까 발행을 해야 돼요. 작성일자를.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특례 규정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금 계산서는요,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한다면 이거는 지연 발급이 아니고 정상 발급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말일로 해서 발급해주면 정상 발급, 지연 발급이 아니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이따 뒤에 가면은 이제 그 가산세 쪽에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세 쪽에 지연 발급 가산세 몇 퍼센트, 미발급 가산세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 발급입니다. 근데 다음 달 10일 이후에 만약에 발급을 했다, 그거는 이제 지연 발급이 됩니다. 지연 발급. 자, 그런 내용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영수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수증 하면은 간이 영수증이라고들 하고 있죠. 영수증의 정의는 무엇이냐?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거래 증빙 중에 하나인데, 증빙은 증빙입니다. 그런데 정규나 적격 증빙이라고 하지 않죠. 영수증 발급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중에서 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사업장의 행정사업,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오프여물, 방문, 접수,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 또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이러한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중 신규 사업자 및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 사업자라는 것은 법 개정이 우리가 4,8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였다가 중간에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는 전부 다 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영수증 발급하고요. 4,800만 원 초과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노점, 행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소매업이나 미용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데,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은 소매업에서는 공급자가, 내가 사업자니까, 공급받는 자가 나는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좀 요구한다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매업의 경우는. 재화의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는데, 딱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사업장과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예요. 자, 간주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수출이죠. 수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율 중에서도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을 영세율 증빙으로 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국내 사업자끼리의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2에 있는 것이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주석을 다뤄놓은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소매업자. 소매상은 발급해야 돼요. 다만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요구하더라도. 근데 여객, 운송업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전세버스 주로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통학용으로 또는 어디 야유회 같은 거 행사 갈 때 전세버스를 빌려서 행사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 줍니다. 전세버스는. 그런데 일반 이게 운행하는 동서울 가는 버스, 여기서 뭐 강릉 가는 버스 이런 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다. 자, 아까 주 1에서 말이죠. 아까 여기 간이과세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법 개정 전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들, 기존 사업자들. 그 다음에 주 2,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있다고 그랬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내에 있는 단체거든요. 국내에 있는 단체는 등록번호라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수출재와 임가공, 수출재와 임가공이라 하는 것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공급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쪽에 정리를 보겠습니다. 애정신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애정신고 납부의 내용을 좀 잠시 보시면은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 납부하는데요. 이것도 법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애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이죠. 6개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만 애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애정신고 납부 안 하고 확정신고 납부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애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를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애정신고 납부 볼게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미만인 법인사업자.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애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원칙을 보시면 면제. 원칙에 고지납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지납부라는 말은 신고는 하지 않고 세무관청이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이죠. 고지서 보내면 은행에 납부만 해주면 된다. 그럼 뭐가 편하겠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이런 걸 챙겨서 신고하는 그런 사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네, 돈만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죠. 고지납부. 그러면 고지를 할 때 세무서에서 얼마를 고지할 것이냐? 네, 밑에 보시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각 애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 직전 과세 기간이면 6개월이잖아요. 1 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거기에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면 딱 3개월치죠. 예, 그래서 그 3개월치만큼을 결정해 가지고 해당 애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예. 지금 벌써 와 있죠. 4월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쯤 발송하고 있겠네요. 네, 오늘이 이제 4월 1일이니까 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하고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지금 이번 주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4월 25일까지 이만큼을 납부하시오. 이만큼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을 딱 하면 비슷하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직전 과세 기간은 언제일까요?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6개월치. 거기에 절반을 고지한다. 그러면 1월부터 3월 실적하고 거의 맞을 것이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외라는 건 뭐냐면 고지 납부를 안 하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귀찮은데 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느냐? 귀찮더라도 돈이 많이 차이가 나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 예. 돈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신고해서 세금을 조금만 내면 좋죠. 다음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네, 개인사업자도 애정신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자냐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지금 절반이 고지가 됐는데 비슷하게 맞으면 그냥 고지 납부하는 게 좋은데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도 안 돼요. 실적이. 3분의 1도. 그러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도 신고 납부 안 하고요. 그냥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절반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는 그 낸 거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따져봐 가지고 이게 더 귀찮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대신 3개월 전에 조금 더 먼저 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월 달에 7월 25일 날 조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때 좀 많이 내고. 자, 그러나 지금 당장 돈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라든가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 그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아니면 환급을 오히려 받아야 된다. 환급 받을 게 있는데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확정신고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모두 해야 됩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확정신고 기간이 1기는 6월 달에 끝나니까 7월 25일까지 1기 거를 납부해야 되고 2기는 12월 31일 날이 끝나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납부를 해라. 신고 납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조기에 환급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분은 빼고 신고해줘야죠. 예정신고분은 빼고 예정신고 안 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치 다 신고하는 거예요. 6개월치 다. 1월부터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FAT 1급이든 TAT 2급이든 시험에서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항상 예정신고를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무시험에서 뭐 1기 예정이다, 2기 예정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라, 작성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폐업을 한 사업자의 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 줘야 됩니다. 다음 달 25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 날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줘야 돼요. 그 재고는 누가 사용한 걸로 보느냐 하면은 사업자인 내가 다 사용한 걸로 가정하고 시가로 신고해 주는 거예요. 판매하지 못한 재고 자산에 대해서 판매한 걸로 간주하고 시가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팔지도 않았으니까 거래 무슨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유형을 그럼 뭘로 하지? 그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빙 없이 신고하는 것들 14번 건별 매출로 하는 거예요. 14번 건별 매출로 해서 공급가액에는 시가를 입력해 주면 된다. 다음은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을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 환급 기간입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해 준다. 조기 환급은 거기에 절반입니다. 15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요거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환급이라는 것은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많을 때.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0원이고 항상 매입세액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환급을 받겠네요. 영세율 사업자는. 자, 일반 그 사업자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규 투자를 많이 한다. 증설 같은 거 많이 하면 기계장치 뭐 이것저것 매입하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평소보다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도 매입세액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가 아니어도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라든가 신규 사업자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일반 환급이라는 건 뭐냐? 우리 부가가치세 확정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일에 맞추어서 환급받는 게 일반 환급이에요. 그러면은 신고 기한이 끝나고 30일 내에 세무서에서 통장에 입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기 환급은 거기에 절반 더 빠르게 해줍니다. 15일 내에 환급해 준다. 요게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한 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환급을 한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애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받지만 확정신고 때 들어오는 걸 봐서 그거하고 한꺼번에 환급을 해줘요. 확정신고 때 혹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 빼고 환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일반 환급에서는 애정신고 때는 환급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차감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환급 보겠습니다. 1. 조기환급 대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B.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 C. 사업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네. 그래서 조기환급 대상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 대상자고요. 환급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애정신고 기간 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 확정 과세기간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기로 말하면 애정신고 기간 중이다. 그러면 1, 2, 3월이죠. 그게 애정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다. 그러면 4, 5, 6이 일기의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이죠. 그 중 어느 달이든지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신고 기간 중이면 4월달이 되죠. 4월달. 애정신고 기간 중 하면 1월부터 3월달을 4월달에 애정신고한다 말이에요.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그때 환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5, 6 4, 5, 6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건 다 해줘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매월 해준다. 또는 매 2월. 예, 2달치만 받을 수도 있죠. 한 달 매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 5, 6월을 말하는 거예요. 4, 5, 6월이나 10, 11, 12는 매달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2달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조기환급의 방법은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주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그래서 여기 15일 이내가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섯 번째,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애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환급제도 30일, 15일 이거 특별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가산세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거의 끝날 부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가산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